안녕하세요. 응답하라 김답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FOMC에서 금리가 결정됐었죠. 예상했던 것처럼 25bp를 올렸었고 헬비워치에서 언제 올릴 건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5.25에서 5.5 사이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80%. 이 80%다 라고 하면 유력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7월 달도 그렇게 점점 계속 유력해지다가 결국은 유력해진 금리로 결정이 났습니다. FOMC에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헤드워치에서 볼 수 있다. 이제 페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FOMC는 여기서 돌아가서 페데럴에서 공개시장위원회라고 해서 시장을 공개적으로 조작하는 회의를 말을 해요. 그게 FOMC고, FOMC를 통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한국은행도 관심을 갖지만 FOMC도 관심을 갖고 페드의 코멘트에도 관심을 갖느냐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의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금리는 돈의 가치라고 전에 말을 했었었는데, 돈의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 하는 건 금리가 올라간다랑 똑같아요. 금리가 내려갔었을 때는 금융자산인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이 가치가 많이 뛰었을 거예요. 그때는 0% 금리 때였는데 지금 한국도 3% 금리 때라고 하면은 돈의 가치가 3배나 늘어나게 되니까 다들 금리가 언제 떨어지느냐의 타이밍을 알려고 곤두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미국의 경우 5.25에서 5.5로 25bp가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FOMC로 알아보는 금리 인하 타이밍은 여기에서 연준 의장이나 아니면은 FOMC 회의에 참석하는 이사회 위원들의 코멘트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기존에도 한국은행 금리하고 미국 기준금리와 한국 기준금리는 역대 최고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경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은행도 압박을 받지 않느냐라고 이제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미리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를 읽어보시면 페드에서 한 번쯤 올릴 거를 생각을 해서 지금 정도는 괜찮다고 봤어요.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님의 인터뷰를 제가 2부로 끊어가고 올려놓은 게를 한번 보시면은 거기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서 올려놨다. 그렇지만 모든 금통위 위원분들께서 하반기에 FOMC 결과에 따라서 올릴지 안 올릴지 한 번에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라고 한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듯이 6월에는 잠깐 쉬고 7월 달에는 올리고 9월 달에는 올릴지, 9월 달에 쉬었다가 10월 달에 올릴지 아니면 11월 달에 올릴지를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저효과라고 합니다. 기저효과는 작년에 너무 올랐으니까 지금 올해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기저효과라고 하는데, 역기저효과도 있습니다. 기저효과의 반대가 역기저효과겠죠. 예를 들면은 작년에 배럴당 원유 가격이 140불이었는데 저번 달에 한 80불 정도를 찍었어요. 아니면 90불 정도 찍었어요. 그러면 많이 내려왔죠. 근데 7월 달에 작년에 원유 가격이 배럴당 90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7월 달에 다시 떨어졌던 배럴당 원유 가격이 올라와서 80불이 되면은 90불에서 80불 떨어진 거기 때문에 얼마 안 떨어졌네. 140불에서 70불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에너지 가격이 한 건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의 이제 곡물 사태 때문에 항구를 닫아버리면은 곡물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거는 농심의 새우깡이 천세발권으로 내려갔는데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식료품들이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거고, 올해 하반기에 SVB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더 은행권에 규제를 가한다고 합니다. 어떤 규제냐? 갑자기 빼나가도 이제 튼튼하게 관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은행은 이제 보건력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은행의 지급준비율 같은 개념인데, 이런 부분들을 더 탄탄히 관리해서 대출을 함부로 내주지 말고 사람들이 갑자기 빠지거나 상황이 안 좋아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길러라 라고 하면서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도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거예요. 대출제도 개편을 했는데, 한국은행은 이제 사실 어제 라이브로 올린다고 계속 광고를 하고 오늘 오전에 대출제도 개편안을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보여줬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새마을금고 같은 뱅크런이 지금은 디지털 뱅크런으로 됐었을 때 거의 100배 빠르다. 엄청나게 속도가 빠를 테니까 한국은행에서 이제 기준 시중은행으로 주는 대출 금리를 다운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뱅크런을 견딜 수 있게 회사채까지 확대해서 문턱을 낮춰준다라고 하는 대출 제도 완화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뱅크런에 대한 위기감은 조금 줄어들겠죠. 미국에서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고금리를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JP 모건 다이먼 회장이 5월달에 인터뷰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의 기준이 최고점인 줄 알았는데 더 올라가니까 야 지금이 쌌었네 라고 하는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처럼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위기감도 위기감으로 느껴지는데, 첫 번째,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해서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화하는 문턱을 낮춰주는 정책을 썼다. 두 번째, FOMC에서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금리를 다운시키는 게 아니라 올리고 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은행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금리를 동결시키는 게 아니라 페드가 한 번 더 FOMC를 통해서 올렸다라고 하면은 한국도 한 번에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나오죠.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보고서예요. 저희가 말을 하는 인플레이션이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한 발 앞서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CPI라고 하는 거고, 근원 물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물가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7월, 8월, 9월로 넘어가면 떨어지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아까 말했듯이 기저효과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 지금 해야 될 거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내년 빠르면은 한 5월에서 7월 사이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금리 인하가 떨어져도 과거처럼 100bp, 200bp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25bp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전혀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금리가 시중금리가 6% 후반 7%가 됐는데 0.25 떨어진다고 하면은 몇만 원 떨어진 거니까 큰 효과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나 2025년 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FOMC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거고요. 페드하고 한국은행에 대한 코멘트를 계속적으로 읽어보고 있어요. 제가 이 금리나 채권에 대해서 도움받는 사람이 이제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 중에 두 분이 신간을 이제 썼는데요. 한 분은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을 하는 이제 김강석 교수님이에요. 신간이 나와서 요거는 하루에 15분씩 조금만 읽으면은 이 입문서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써져 있고 보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건영 팀장님이 쓰신 위기의 역사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전 예약을 통해서 받았는데 굉장히 쉽게 써져 있고, 예전에 2년 전에 제가 올렸던 2008년에 서브프라임 때문에 금융위기가 터졌다는 영화를 살짝 편집해서 쓴 내용이 있었었는데 저도 틀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건영 팀장님 같은 경우는 IMF, 한국의 외환위기라든가 아니면은 2008년에 서브프라임 때문에 일으킨 금융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 전의 내용을 서술하는 거예요. IMF 위기 전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IMF만 집중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터지기 전에 환경, 그리고 터진 뒤에 환경, 그리고 2008년도에 대한 것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2008년 터지기 전에 환경, 터지고 난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서술이 되어 있고 기사가 인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분위기를 굉장히 잘 느낄 수 있었고요. 예전에 전인구 경제연구소에서 이제 추천해줬던 베어마켓이라는 책이 있어요. 베어마켓은 100년 동안의 침체장 중에서 4개의 침체장 바닥을 모아서 뉴스 기사를 쫙 해놓고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921년과 1972년도의 분위기가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점점 1921년이 아니고 1972년도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972년도에서 1973년도, 1974년도까지 3년 동안 시장 상승론자와 하락론자 둘 다 망했어요. 특별한 타이밍을 못 찾고 특별한 특징을 못 찾았기 때문에 베어마켓에서도 케이스로 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FOMC로 알아보는 금리 인하 타이밍에서 오늘 가장 중요하게 말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자기는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경기 침체라고 하면 우리 시장이 거의 망한다
뭐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 김강석 교수님의 표현으로는 경기 침체가 경기가 망가진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성장하지 않는 침체, 말 그대로 음만한 그 상태를 말을 한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맞추신 거죠.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 내용이고, 오늘 오건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에세이를 들어보면은 예전에는 파월 연준 의장만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은 스태프들도 그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인플레라는 게 반복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반복적인 현상을 충분히 지나갈 수 있고, 현재 고용시장 같은 경우는 공급보다 수요가 더 과도하게 다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많이 올라도 수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시켜야 될 이유가 있고, 그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시키게 되면은 공장이 줄어들거나 사람을 덜 뽑을 거고, 덜 뽑게 되면은 자연스레 고용 임금이 조정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조정된 고용이 조정된 물가까지도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 긴축의 효과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거는, 한국은행에서 뱅크런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대출금리를 낮아줬다라고 하면은 어떤 예상이 드냐면, 시중에 돈의 양이 2배로 늘어났다, 3배로 늘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현물 자산인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죠. 네, 지금 금리가 3배 이상 쪘잖아요. 0% 금리대에서 3% 금리대로 떼면은 시중으로 받는 충격이 3배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3배로 늘어났는데 시중에 있는 통화량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올랐다라고 하면은 효과가 반감되겠죠. 효과가 반감이 된다면은 빨리 긴축이 끝났어야 할 시점에 끝나지 않고 더 지루하게 길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좀 더 힘들겠죠. 저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럽기까지 하는데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은, 글쎄요, 은행의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처럼 주식이 그 빠떼라 아저씨 때문에 지금 거의 코인 광풍장 부는 것 같은데, 이틀 만에 거의 한 30% 이상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알트코인 보는 줄 알았어요. 이게 지금 점점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에 있어서 참을성이 없어지고, 한번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 포인트 계속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높아진 눈을 다시 낮추려면은 어느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9월달, 10월달에는 이제 어느 정도 결판이 나지 않을까. 그 결판의 핵심은 중국과 미국의 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의 핵심은 반도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궁금하시다면 제 블로그 와서 구경을 좀 하세요. 반도체 시장은 이제 미래 AI나 디지털 시대로 전환할 때 필수적인 요소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D램이나 플래시램이나 이런 플래시 메모리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서 자급자족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 만든 법, 미국의 기술이나 미국의 인력이나 미국의 자본으로 중국의 반도체를 도와줄 수 없는 법 때문에 중국에서는 최첨단 반도체를 점점 만들 수 없는 환경에 처해지고 있고, 중국의 재고 반도체 물량이 올해 9월에서 10월 달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에서 10월에 끝나기 전에 앨런 재무장관이라든가는 지금 100살 정도 다 되신 헨리 키신저가 이제 중국까지 날아간 거 보면은, 물 밑으로는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을 어느 정도 합의를 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지도 다 안 간 상황에서 예상을 하는 거, 앞으로도 FOMC나 이런 한국은행의 인터뷰 같은 거를 계속 주목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투자자가 가져가야 할 태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맞춰보겠고요. FOMC로 알아보는 금리나 타이밍은 아마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될 것이다 라는 요지였고, 특히 이제 자산 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아예 마지막에 들어갈 바에는 빨리 들어가는 게 낫고, 빨리 들어가서 못 버틸 바에는 아주 그냥 나중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측면에서 말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타이밍은 내년부터 시작이 될 거다. 2025년도 상반기가 지나야 지금의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또 정리해서 한번 올리고, 아니면은 시장의 분위기가 있으면 한번 또 올리고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